24년 만의 반전.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24년 전 친부를 살해했다라는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 한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됩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조사를 하던 중 믿기 힘든 용의자를 지목하게 되죠. 바로 그 남성의 친딸 김신혜였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했다. 그것도 수면제를 탄 술로 죽였다니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재판 내내 무죄를 외치죠. 나는 억울하다. 자백은 강압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당시 수사 당국은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성추행 때문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김신혜를 어릴 때부터 성추행해 왔다. 그래서 김신혜 씨가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김신혜 씨는 아버지가 날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그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보통은 정상 참작을 위해서 성추행 당했다라고 강조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굳이 그러한 주장을 부정했을까요? 심지어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해서 동정해 줬는데도 정작 본인은 성추행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자백의 신빙성 문제로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24년 동안이나 이미 감옥에서 보내고 있던 김 씨가 재심을 청구한 것이죠. 약 15년이 지난 2015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가혹행위, 허위 수사 기록 등 문제가 여러모로 많았다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개시되게 됩니다.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는지, 증거는 신빙성이 없는지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었는데 이러한 의혹들이 재심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가 되고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밝혀지게 됩니다. 2025년 1월 6일 무려 24년 만에 아버지를 죽인 딸이 더 이상은 아니다 라는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이죠. 24년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나이입니다. 지금의 10대, 20대들은 말도 안 되라고 하겠지만 그때는 집에서 벽돌폰을 쓰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신혜 씨는 교도소에서 15년이 넘도록 억울함을 주장하게 됐던 것이죠. 김신혜 씨가 말하길 경찰에서 맞고 협박을 당해서 억지로 자백을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또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으니 네가 대신 감옥에 가라 라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면제나 양주, 범행에 쓰였다고 주장한 물건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았죠. 행주, 밥그릇까지 싹싹 뒤졌는데도 수면제 성분이 1g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무렵에는 재심이 열릴 기회가 드디어 생기게 된 것이죠. 변협에서도 이 사건을 보고 반인권적 수사가 확실하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으니 그야말로 경종을 울린 셈이었습니다. 그 후 변협은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 변협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방증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협이 개별 사건에 이렇게 공식 대응을 하는 것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 변협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반박에 나섰을까요? 수사 과정의 문제점과 사법 절차의 공정성이 그 화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에서 재심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폭행,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치며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한 수사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허위 자백의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됐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강압 수사를 했고 수사 기록에도 왜곡과 가혹행위 흔적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자백 이외의 물증이 부족한 데다 사인이 정확히 살인인지조차 애매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했던 거죠. 또한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아마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제시한 8개의 보험 중에서 그중 3개는 이미 해지가 된 상태였고요. 재심 과정에서도 새로운 증거와 증언들이 제시가 되고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무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24년, 상상이 되시나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냈다는 얘기인데 모든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죠. 그 수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까요? 일단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동안 겪었던 그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얼마쯤 될까요? 다른 재심 사건에서 국가적 보상을 받은 케이스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무기징역형을 받고 2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이후에 뒤늦게 무죄로 밝혀진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이 사건에서 국가가 72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또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었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있었죠. 택시기사 살인의 범위로 지목된 15세 소년은 강압수사 끝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죠. 죄를 뒤집어 쓰고 약 10년이나 징역형을 살았던 최 씨에 대해서 법원은 형사보상금 8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무죄가 최종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서 1일당 최저임금의 5배까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김신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 정신적 손해까지 얹으면 35억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단순 계산으로 하루당 최고 보상액을 곱하게 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도 가능하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심 1심 판결이긴 해도 검찰이 항소하면 또 재판에 가야 하는데, 이때 무죄가 확정되어야만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5억도 아직 모자라다, 아니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직까지 실제 사망 원인이나 여러 정황이 완벽하게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 판결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무죄가 나온 것이죠. 이러한 여지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될지 여부도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누가 죽였냐? 왜 그런 자백을 했냐와 같은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언론이 다루고 있고 수많은 여론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유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해야지만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증거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래된 사건에 반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 재심 재판에서의 문턱의 높음, 그리고 법적,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